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분명하게는 보이지 않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 함께할 텐데, 이게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을 건 그런 문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일어서는 사자 작전, 현재 상황은 어쨌든 이란의 열세로 좀 평가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신 시각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네. 이 전쟁은 키워드로 보면 첫 번째 패권,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는 이게 핵무기. 그래서 지금 뭐 에너지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란의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에너지 패권이 미국이 이제 뭐 셰일 석유 가지고 셰일 가스 가지고서 다시 찾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중동이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 이게 거기에 내재가 돼 있는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 균형인 것 같아요. 미국이 뭐 핵 개발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뭐 북한부터 시작해서 다 개발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란까지 가세가 됐을 때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핵의 이제 밸런싱이 안 맞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정도, 뭐 미중의 패권의 대리전, 또 그 에너지 패권, 그리고 이제 핵무기의 전략적인 균형, 뭐 이런 것이 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된다. 대리전, 에너지 패권, 또 핵의 균형, 이런 부분 지금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당선되고 처음에 나는 취임하자마자 전쟁 끝내겠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중심으로 해서 전쟁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나서 지금 취임 후에 1월 한 21일 이때 취임을 했으니까 한 5개월쯤 지났나요? 지금 세계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사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그래서 정치인의 공약이라는 것은 빌공적 공약이다, 그걸 증명해 준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동에 신경 쓸 이제 어떻게 보면 벌집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75개 나라하고 관세 전쟁을 벌여놨기 때문에 중동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별로 없었던 사이에 지금 일이 터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그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 그래서 경제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정당 간의 알력, 또 정치 세력 간의 알력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뭐 그 사이에 동맹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4년 동안 얘기를 했다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거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첫 번째 일이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를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뭐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이런 이제 전통적인 우방을 이제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이게 뭐냐. 그래서 유명한 키신저 말이 있죠.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게 동맹이 되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이번에 이제 딱 적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데 대해서 동맹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질겁을 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것 같고, 거기에 요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란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노리고서 이제 핵을 개발한다든지 북한처럼 이제 그런 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니드가 다가 보면은 트럼프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고, 그게 이제 툭 튀어나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뭐 폭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중에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전 세계는 조금 격하게 표현해서 전 세계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일부 국가는 지정학적인 전쟁, 이제 일부 또 국가는 거의 전체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이제 피하 식별 없이, 동맹이든 적이든 식별 없이 사실 부과하는 게 4월 초부터 이제 나타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이런 국제 분쟁까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힘마저도 좀 약화시켰다라는 분석도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소장님도 좀 그런 관점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동맹의 약화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경제력의 약화예요. 그래서 뭐 동맹이 왜 동맹이냐 그러면 돈 되니까 동맹인 것이고 뭐 돈 안 되면 남인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동맹부터 때린 이제 관세 정책이 이게 동맹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줬고 이제 그것이 동맹국들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맹에 어떻게 보면 참여도가 훅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이란 뭐 이 전쟁의 경우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확 늘려버리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로 폭격하겠다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게 이란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 패밀리들 또 중동 국가들 전체적인 이제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좋은데 아프간처럼 길게 끌고 가게 되면 첫 번째 미국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경기를 좋게 하는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저렇게 되면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양상이 되면은 그것이 모든 동맹국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중동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폭격을 해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예전과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관계 약화. 이것이 이제 뭐로부터 촉발이 된 거냐를 보면 그것은 동맹들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같이 해결하자. 사고 쳐놓고서 같이 해결하자 그러면은 동맹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게 뭐 미국이 잘하는 정책이다 이러면 결국은 정책의 평가는 뭐 여론조사 이런 건 제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돈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이 맞다고 하면 주가가 폭등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란 폭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제도 아마 미국 주가가 밤새 훅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휴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까? 예. 네, 최근 며칠간 보면은 네, 계속 네, 이제 내려앉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트럼프 정책의 이 판단, 이제 돈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이 사실 있을 텐데요. 우리가 뭐 직접 대화를 해본 건 아니고 속마음을 알 수는 없고 이제 나오는 얘기로만 추측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것 텐데 혹시 예측하시는 분석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은 중국을 자초시키고 싶은 거죠. 중국이다. 그게 최종 목적인데 그것이 이제 표면상에 한 개 지표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바로 무역 적자. 그래서 이걸 줄이게 되면 그것이 중국이 세계에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걸 줄여버리면 중국의 힘이 막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만 이제 타격을 하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나라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왜 중국은 아직도 협상도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많이 패냐. 그게 이제 미국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보면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중에서 65%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하나만 패면 이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 사이 5년 사이에 중국의 대미 흑자 비중이 2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71%의 무역 흑자는 중국 이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무역 흑자,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71%도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쪽을 먼저 건드린 것이고, 그래서 강한 놈은 나중에 건드리고 약한 놈을 먼저 건드려서 이제 본때를 보인 다음에 큰 놈이 따라오게 하자.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뭐 정책이자 기조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예상하고는 이제 정반대로 가는 현상. 그래서 작은 쪽들이 다 이제 지금 뭐 미국이 7월 9일까지 75개 나라하고 그중에 15개 나라하고 합의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 합의를 본 것은 영국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가장 큰 이제 협조자의 고방이었던 일본마저도 지금 5차례, 6차례 지금 협상을 했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의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타켓을 이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여부는 2주 내에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이것 또한 상당하다. 이제 좀 열려 있는 얘기를 하면서 다소 소강 상태 뭐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최근 한 넉 달 동안을 보면은 이제 뻥카가 많죠. 말은 해놓고서 실제로 실행이 잘 안 되는. 뭐 탁구라고도 표현하는. 그래서 뭐 어떤 네. 이제 이유에서든 그런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공격하는 건 좋지만 공격하고 난 다음번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를 뭐 참수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동의 특성을 보면 끝까지 원수갑자 이러는 게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사항전의 의지가 너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동 전체가 그럼 다른 나라의 이제 최고 지도자들도 이런 리스크가 나한테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정서적인 동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 이주문의 폭격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후과가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정이고 이제 시나리오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2, 제3, 제4의 9.11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을 경우는 뭐 어쨌든 비행기를 몰고 가서 이제 그 건물을 부시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뭐 AI 드론 몇 대 가방에 넣고 가서 이게 그 뉴욕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제 시골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도 거기다가 이제 무기 몇 개만 달면 큰 빌딩을 바로 부실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죠. 그래서 AI와 드론의 뭐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폭격이 문제가 아니라 폭격 이후에 그 영향력을 과연 이제 미국이 다 감당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전쟁도 버거운데 3개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때 이제 미국의 재정 부담 굉장히 커지고 여론화가 커지고 지지율 떨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D-Day -1까지도 우리는 협상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압박이 이제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과 붙었을 때 그건 뭐 그 필패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감내를 하고 갈 거냐 아니면은 이 못 이기는 척 이제 협정을 맺고 이제 후위를 도모할 것이냐. 그래서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협력의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미사일 다 쏘빠르고 1,500발 다 쏘고 나서 그리고 핵무기 시설이 또 핵시설이 깨지고 난 다음번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지죠. 협상의 카드가 있을 때 아마 이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압박에 이게 다른 명분들 돼 가지고 이제 뭐 협정에 도달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보면 이란에게 결정할 기회, 협상할 기회를 줬고 그게 이제 60일이었고 61일째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다. 여기까지가 시한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2주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2주 내에 결정? 그러면 또 2주가 넘어가는 사이에 뭔가 또 다른 일? 뭐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을 길게 준다는 것은 이제 뭔가 사전 이게 잘 안 됐거나 준비 안 된 거고 기간을 짧게 준다는 것은 이제 시나리오가 끝났고 그 사이에 이제 서로 밀사들이 왔다 갔다 하든지 뭘 해서 이제 준비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얘기했던 것들은 어제 얘기했던 거 오늘 다르고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 다음 주 또 다르기 때문에 내일 가가지고 2주라고 했던 것을 또 늘려가지고 4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 중심에는 또 중국 얘기도 지금 다른 관점으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쨌든 중국은 이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웃는 거죠. 네? 화장실에서 웃는 거죠. 웃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정말로 이게 세계 분쟁에 이걸 해결하고 협상하고 이제 타결을 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이고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나온 보도들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전쟁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4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이 어제 보면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휴전해야 되고 사람들 다치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건 정말 미국이 해야 될 얘기를 중국이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이제 정말로 아이러니인데 첫 번째는 중국으로서는 이제 외교적 영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미국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제 적어도 이란 편에 서가지고 중재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되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중국이 이제 제가 볼 땐 되지 않을 상황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제 소위 여론몰이에서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 평화의 메신저를 이제 우리가 보내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광고 효과, 이제 인지도 향상 뭐 이런 거는 분명히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 중동에서 뭐 이게 평화 유지군을 이제 넣어야 된다. 이랬을 때 중국도 넣겠다. 이란 측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에서 중국의 군사적 입지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어부지리가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뭐 꿈도 꾸지 못할 그럴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뭐 더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전쟁 이후에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를 해야 될 거라고요. 전후 복구를 할 때 이란은 완전히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석유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복구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석유를 누가 사냐? 중국이 사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상대가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국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좋은 조건의 석유를 이제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중국은 이란 그렇죠. 석유를 싸게 그렇죠. 이란의 최대 뭐 수출국이 네. 바로 중국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전체 뭐 석유에서 한 10% 내외 그게 이란에서 지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이 전쟁에 최악의 상황이랄까요? 경제적으로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중국이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정적 이유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고양이 더 끝에 몰리면은 뭐 지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만약에 이제 미국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이제 아주 나쁜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뭐 이제 물불 안 가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누가 중재할래? 누가 이제 플레이할 때 거기는 이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한 부분의 역할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 호르무즈 문제는 이것은 뭐 이란의 문제나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중국도 해당이 되고 우리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태는 안 와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란이 그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여력이나 결기나 강기가 있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지금 아직 핵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덤볐다가 완전히 다 날려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건 정말로 이제 뭐 희망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틈새를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 파고드는 거죠. 이란 또 국제 문제 여기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나쁜 시그널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중국을 키우는 것이 중국의 실력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헛발질이 이게 중국을 키워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런 점도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 얘기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이제 러시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뭐 말씀 주셨지만 중동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휴전을 해야 된다. 뭐 조속히 휴전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 해야 될 얘기를 좀 중국에서 한다. 이게 세계에 보여주는 또 의미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밀착할 이 계기로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뭐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지금 밀착을 이미 해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뭐 세컨드리 보고 때문에 모든 물자들이 이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뭐 전쟁하고 나서 러시아는 멀쩡하게 뭐 먹고 살고 전쟁해요. 그럼 그 물자를 누가 다 공급했냐면 중국이 공급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는 것이 스위프트망 달러 결제망에서 결제가 돼야 러시아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위안화를 매개로 하는 물물 교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통제를 못하는 거죠. 증거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러시아가 가스를 중국에 팔고 중국은 위안화로 그 대금을 지급을 해버리면 달러 결제망에 들어가지 않죠. 그럼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이쑤시개, 마스크, 뭐 애 장난감, 뭐 노트북까지 러시아가 사가게 되면 이것이 물물 교환이죠, 실제로는. 근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위안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통제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이건 뭐 이제 중국은 수출을 이제 해서 먹고 러시아는 이제 필요한 물자를 갖다 쓰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은 끈끈한 관계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 전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역할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이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제 이란을 보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이념을 집어넣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지금 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둘은 입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또 거기에 발을 진짜 담궜다고 하면 이것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레토릭으로 이제 하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역할이지만 그걸 이제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공동 중재를 한다 이러는 것들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뭐 이제 유엔이라든지 유엔 안보리라든지 이제 여기에서 아마 발언들을 굉장히 이제 그 이란 쪽의 우호적인 쪽으로 아마 러시아나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둘을 서로 모아놓고서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건 될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게, 미국이 중국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외교적인 수사, 은사, 그리고 두 나라의 내부적인 사정 이런 걸 놓고 보면 정치적인 레토릭, 외교적인 레토릭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할, 이 속에서 사실 뭐 해결해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이 상황에서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분쟁까지 중국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향이랄까요?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그 관세, 테리프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런던 회담을 계기로 이것을 자원으로 중국이 바뀌어놨어요. 히토리 금속을 가지고서 미국을 협상장에 불러내버린 거죠. 그래서 런던 회담을 왜 했냐고 그러면 중국이 히토리우 2달 동안 수출 안 했더니 미국의 첨단 산업에 히토리 재고가 바닥나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한 것은 그 6개월만 그 통제를 유예해 줄게. 6개월 뒤에는 어떡할래? 그래서 카드를 또 남겼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히토리라는 것은 뭐 대체할 수가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5년, 10년 내에는, 그러니까 끌려가는 현상이 이제 생겼고, 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냐 그랬는데 우리도 반도체가 배터리가 이제 주 수요지만 이걸 중국한테서 우리가 원자재를 40에서 80%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한테서는 공급망을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너무 친하게 가면 미국의 이제 우방으로서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이제 결국은 미중에서 그 우리가 어떤 이제 외교적 선택이나 요거를 하냐가 우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무역 수지에 바로 영향이, 경기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이 전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지금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역할할 수 없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인프라 건설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가, 그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의 그 다변화를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이외 지역에서의 이제 에너지, 또 그리고 리사이클링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뭐 중동은 항상 이게 뭐 시한폭탄 같은 것이 이래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세 가지 외교적 딜레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차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중동에서 전쟁 이후에 경제협력을 해서 우리 실익을 어떻게 찾냐, 그런 세 가지에서 우리는 뭐 좀 전략을 지금부터 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실익을 챙기냐에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괜찮은 겁니까? 왜냐하면 첨단 산업 면에서 보면 중국이 뭐 올해 초 딥시크도 있었고요. 굉장히 뭐 AI, 로봇 여러 면에서 많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경제로 보면 디플레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지표상으로도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무역상으로는 미국보다 여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진짜로 괜찮은 건지 이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네. 소비하고 투자하고 수출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는 6.4 해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왔고 투자가 이게 이제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이제 GDP를 깔아먹는 것이고 수출은 뭐 작년에도 두 자리 숫자였고 지금도 무역 전쟁이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그 최근 1년 반 사이에 위로 이렇게 그 느리지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로 보면 우리는 지금 소비가 뭐 8분기, 10분기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중국은 소비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자릿수 하다가 한 자릿수로 온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더라도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금 뭐 국민 전체적으로 정부가 이제 자금 지원해가지고 소비 활성화하잖아요. 그런 힘이 중국은 우리보다는 한 10배는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중국의 아마 경기는 제가 보기엔 작년 9월이 바닥이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는데 4년 동안 나빴던 경기가 뭐 석 달 만에 6개월 만에 바로 올라온다 이러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회복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뭐 경제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작년 뭐 그게 이제 주가나 지표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때가 뭐 저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9월이 바닥이었고 느리지만 올라온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관점이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